뭐 화질이 더 좋아진 느낌이네 선생님. 진짜? 근데 폰 바꾸셨어요? 아니. 아, 야, 이 대단한 눈썰미인데? 저요? 아니, 수혁이가 문제 있잖아. 이 필름을 뺐어. 아 그래요? 보통 필름 붙이잖아. 필름을 뺐더니 너무 깨끗한 거야. 근데 필름은 보통 이 보호하려고 붙이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필름 붙이면 한 번씩 더럽거든. 앞쪽에 붙이는데 왜 카메라가 들어오냐? 신기하네. 어? 앞쪽에 붙이는 카메라가 들어오냐? 그러니까 앞쪽에 보는 화면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화면이 더 깨끗해 보이는 이유가 이걸 빼서 그래. 카메라 성능이 달라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더 깨끗해져. 오늘 만지면 진짜 달라지겠죠?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찰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다. 능동적, 긍정적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죠? 우리가 이런 뭐 아는 문제 봉착했을 때, 이거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이번에 좀 준비가 미흡해서 그래. 내가 좀 놀았어. 이 모든 걸 자기한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 그거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죠? 능동적인, 긍정적인 감정이다. 가의 화자는 누굽니까? 이황 선생입니다. 학자로서 무슨 학자인데? 성리학자죠. 목표한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개인적 상황에서 생각에 잠긴다. 그러면 여기서 대표하세요. 퇴계 이황 선생에게 이 반부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면 이분의 문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자신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학문의 목표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은 다 자기가 부족해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자기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좀 자만했거나 등등의 말은 없어도 이 모든 이유는 자기가 약간 생각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표했던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자신의 문제점이고 그것은 자기 부족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 나는 나한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만보가 뭔데? 엄청 높다. 느리게 걷는다. 느리게 걷는다. 자, 이렇게 읽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강우의 숲 그림자 흔들린다. 일단 여기까지 가볼게요. 읽기를 너무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책들은 왜 이렇게 뽑아놨겠어? 읽으려고 뽑아놨겠지. 네. 근데 읽지를 못했겠지. 그래서 읽기를 자주 했다는 게 자기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만 뽑아놓고 이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려니 해는 이미 기울어 버렸어. 시간은 이미 늦었네. 강위의 숲 그림자가 흔들린다.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는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를 바라보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더라 그랬다. 여러분 지금 시간적 배경이 뭔 것 같아요? 저녁. 그렇죠.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잖아요. 해가 기울었다는 것은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녁이라는 얘기인데 이 저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가 그렇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시가 아니거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그럼 밤이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밥 짓는 연기라는 것도 그러면 이런 해가 저물었다는 말을 통해 저녁임을 알았다면 역시 밥 짓는 연기도 그렇죠. 저녁 밥 짓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봐라. 여러분 일기를 보통 언제 써요? 그렇죠. 저녁에 밤에 쓰죠. 네. 내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를 뭐 하는 시간? 성찰. 그렇죠.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 지금 저녁을 쓴 거야. 우리 윤동주의 시가 성찰의 대표적인 시 아닙니까? 네. 그 윤동주가 그 성찰할 때 항상 언제 해요? 밤에. 하죠. 우리 육천방은 남의 나라 밤비 속살거리 막 나오잖아요. 그 예. 밤비라는 말도 이미 계절 그 시간적 배경이 밤이고 비까지 내리니까 더더욱 밖에 못 나가니까 자기만의 성찰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시간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히 들판은 선을 하구나.
농삿집 가을거지가 가까워진대. 그럼 계절감도 알 수 있네. 그지? 가을이. 여러분 가을은 또 사색의 시간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예.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쓰잖아요. 잠의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그저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가 온 거야. 저녁에다가 가을까지. 자, 그래서 가을거지가 가까워지니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 돌고 그랬어. 그러니까 절구질 우물가에 절구질은 지금 수확한 게 있으니까 뭐 빨 곡식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쁜 빛이 넘쳐나고 또 우물가는 보통 누가 있니? 뭐 아낙네들이 있겠지. 네. 아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수확을 했고 막 이런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막 돌고 있겠지. 그러니까 기쁜 빛을 돈다는 것은 가을에 뭐가 수확의 계절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가을이랑 계절감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가을이 주는 그런 또 쓸쓸함보다는 뭐에 가까워? 풍요로움. 생각. 그렇죠. 풍성함.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잖아. 기쁜 빛 도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어? 가을거지가 추수잖아, 추수. 맞죠. 그래서 가을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그래서 이 가을까마귀라는 것도 돌아왔다는 것이 아무래도 가을이라는 계절이 되니까 찾아왔다는 얘기겠지. 예. 그리고 절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무슨 절기? 가을의 절기가 절정에 치닫고 있다는 얘기겠지. 예. 다음 해오락이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훤하구나 그랬어. 그러면 A로 묶여있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을이 주는 어떤 수확의 계절의 느낌 또 어떤 풍성함, 풍요로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왜 깔았는지 잘 봐. 우리 분명히 이 시가 어떻게 갈 거라고 예고받아놨어. 자기가 목표한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예. 그런 것에 대한 자기 반성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예. 근데 전혀 안 보였지?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좋은 얘기만 씹으렸지? 단어법인가? 대조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는데 농민들은 모든 걸 성취했구나. 대조하려고.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어떤 거 봤어? 우물 안의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는데 거기 있는 나는 너무도 초라했잖아. 예. 대비대조. 그거 하려고 쓰고 있잖아요 또.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A 부분 봤잖아요. 바로 잡으러 가야죠. 41번에 A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잘라야죠. 감정이입이 있나요? 없어. 수학의 기쁨 정도의 이야기는 보여도 그리고 심리에 무슨 변화가 생겼니? 없어. 기쁜 빛 돌고 있다. 기뻐한다. 바로 얘기했는데 뭘 또 우회야. 돌렸지 않아. 다 틀렸어. 2번 비음. 이거 와달리 볼까요? A는 자연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제시하고 없어요. 있지 않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이. A와 달리니까 A를 읽을 때 부정하면 돼. 자연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면 자연물은 A 부분에서 자연물 해봤자 나온 게 뭐야? 갈까마귀, 뭐 해오라기 백로야 백로 이 정도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자연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 그러면 갈까마귀와 백로를 내가 뭐 긍정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부정으로 보고 인식이 변화됐니?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A와 달리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A의 자연물에 대한 역시나 까마귀, 백로밖에 없어. 이거에 대해 과거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니? 전혀. 자 5번 A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물. 시선 이동 맞는데. 이거 보다가 저거 봤다는 거지만 그게 변화된 거야? 아니요. 아니지. 자연이 뭘 변화되고 있니? 다 틀려서 봐. 이렇게 답 나온단 말이야. 두 개 묶어놓은 문제는 하나만 잘 보면 답 다 나와 거의. 쌤 와달리를 항상 저는 넘어갔는데 이렇게 읽어도 되네요. 그렇지. 와달리를 부정해주고 읽으면 돼. 시선의 이동은 맞는 거죠, 이거. 시선의 이동에 따라 해서 변화하는 자연물의 모습 그랬는데 시선은 가을거지하는 모습 보고 또 절구질 끝물가의 기쁜 빛 얼굴 모습 보다가 그지? 그리고 백로 이런 거 보지. 시선의 이동은 좋았어. 하지만 하나같이 변화된 건 없어. 이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화자의 태도는 일관적이야. 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계속 봅니다. 내 인생은 홀로 뭘 하는 것인지 이거 봐. 여기 뭐 나오는 거야? 화자의 인생을 얘기하잖아. 이걸 보는데 나는 너무도 뭔가를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그래서 수건이 뭐야? 약간 한 오래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나의 바람 소원. 그럼 뭔데? 항동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학문의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가을이 되니까 열심히 땀 흘린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 그 농민들의 모습과 자기가 너무나 대조적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반성하는 거죠. 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검은 고만 둥둥 탈 뿐. 이것도 고요한 밤에. 그럼 고요한 밤에 탄다니까. 이건 도치법이네 마지막. 그리고 검은 고라는 것은 결국 그럼 자신의 이런 쓸쓸한 마음을 뭐 해주는 도구다. 관리해주는. 그렇죠. 위로해주는. 그럼 그 객관적 상관물이 뭐가? 검은 거. 아니지.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일단은 자신의 감정이 돌려서라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저 자신을 위로해 줄 뿐인 거라고. 이런 거는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봤어요. 39번 가야죠. 공간의 대비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없어요. 공간 대비 없어요. 대상과 묻고 답했나? 아니요. 없어요. 시간적 배경 보세요. 우리 배경 잡아놨잖아. 그렇죠. 무슨 감? 출제요소라 그랬죠? 계절감. 계절감, 색채감. 계절감 나왔단 말이야. 지금 시간도 계절감이죠. 당연히지요. 그럼 시간의 흐름이라는 시상 정의 방식은 큰 개념인 거고 그 안에 계절의 순환도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활용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이때 내적 갈등은 바로 뭔데? 학문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이겠지. 예. 맞네. 다음. 단어는 없어. 방어법을 없죠. 서례법 없죠. 다 나왔단 말이야. 이거 또 봐. 이렇게 문항은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독서의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2번도 해야죠. 42번에 가의 수건, 오랜 소원, 이 오랫도록 풀리지 않은 이 마음은 학자가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느낌이겠군. 맞네. 그지? 2번 고요한 밤에 검은고만 둥둥 타는 것은 화자가 주체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원인이야. 절대 아니죠. 이 소리 듣고 각성한 거야? 아니요. 그 말이 돼버렸잖아. 아니요. 아니잖아. 인과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 다음 나왔어요 또. 오케이. 다음 나 들어갑니다. 빨리 볼게요. 이거 윤동주예요. 별똥 떨어진대. 딱 42번에 나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나의 글쓴이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공동체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한 데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윤동주 시에서 늘 보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화자는 현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대. 정석. 그 부끄러움을 일으켰던 원인은 뭔데? 방향을 잘 쓰는 거. 동양성. 방향상실이잖아. 왜 했잖아. 삶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올바른 삶일까? 못 찾고 있잖아. 그것이 자신의 시적 상황이요. 거기서 느꼈던 정서요. 늘 하던 거잖아. 그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 있잖아. 네. 그 돌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이유 때문에 계속 나는 이 돌담을 또 돌고 있는 이유라고 했잖아. 그래. 자, 방향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겠죠. 가봅시다.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다.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화자가 처해있는 시간이 밤이네요. 시간의 구경이죠. 근데 별은 너무도 반짝반짝 또렷이 빛나네요. 얘가 어둠이라면 얘는 밝음이네요. 침침한, 그러면 기억봤죠? 바로 가야죠. 40번. 음성상징어를 통했다. 자릅시다. 음성상징어 뭔데? 그렇죠. 또렷. 이걸 써서, 근데 여러분, 소리예요? 모양이에요?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저 의태어. 그렇죠. 이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태어를 쓸 음성상징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음성상징을 통해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 예. 암울한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너무 이분법적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 다음
침침한 어둠뿐 아니라 오사고사 춥기까지 하다. 밤이다. 춥다. 뭔데? 겨울인가봐. 그래서 윤동주 시에서 밤, 그것도 겨울밤, 혹독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하는 스스로 조롱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 누군가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그 나를 나라고 불러주자. 자, 니은 갑시다. 40번에 자신을 객관화하여 지칭했대. 그게 뭔데? 젊은이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윤동주의 자화상에서도 보시면 그 아름다운 우물 풍경 뒤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였잖아. 예. 근데 왜 나라고 하지 않고 자꾸 사나이 젊은이라고 할까? 이게 자기 자신을 왜 누군가 앞에 얘기할 때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나의 단점을 좀 숨기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좀 자기를 잘 포장해서 말할 수 있다 이가. 근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을 하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다 이가. 그걸 객관화한다고 하죠. 나를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나 대신에 이런 말을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의 객관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성찰이 아니고요. 그냥 반성이 아니고 완전한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나를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철저한 자기 반성인 거야 이런 게. 방송은 뭐라고 그러는 자, 나는 이 어둠에서 대퇴가 되었고, 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벌써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나는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 어둠에서 생장 자라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결국 뭔데? 방향 상실했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태생 자체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만 나는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방향을 상실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까 뭐 할 거라고 했죠? 두 글자 지읒 자조할 거라고 했죠. 자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마는 내 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그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런 일제강점기였던 냉혹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디귿 가볼까요?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대상을 통해, 그럼 그 대상은 뭔데요? 하루살이겠네요. 그걸 통해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맞잖아요. 방향상실감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혼내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죠? 다음. 결국 이런 문제는 밑줄이 쳐져 있는 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이거 왜 시간을 다 읽고 합니까? 그죠?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맞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시를 내 혼자 낑낑거리고 오래 해석하지 말고 밑줄 치면 바로바로 보세요. 하나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일 것이지만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야.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생 다 살아봤자 하루밖에 안 되니까 하루살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게 짧다고 생각 못할 수도 있고 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하루살이에는 비유됐지만 그만큼 하루살이처럼 내가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도 있지도 못하단 말이야. 하루살이보다도 지금 못한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된다. 밝음의 초점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밝음은 아까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희망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지? 덥석 움켜쓰면 잡힐 듯도 하다. 뭐가? 그 밝음의 초점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특별히 있죠? 둔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배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랬어. 자, 그럼 봐라. 이 밝음은 당연히 긍정이 맞았네. 그럼 이 긍정 희망을 내가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이 휘잡기에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그렇죠. 내가 뭐에서가 아니야. 내가 눈에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잡고 있잖아. 반고점이라는 문제. 아 가나에 둘 다 공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그치 열심히 준비하면 시험이 그렇게 덜 두려울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이번에 준비한 게 별로 없어. 시험 치는 게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우리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준비, 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근데 반대로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근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그러니까 왜 기회도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고 하잖아.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시도한 자에게 그렇죠. 뭔가 준비된 자한테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기회는 다 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잡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잡힌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구도표 시험 범위예요. 이거 시험 범위예요. 그 누구가 알죠? 지금 누가 어떻게 했잖아. 아니 현대시가랑 고현시가인데 현대시가예요. 이거. 시 아니죠? 이거 수필이라니까. 그다음.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그랬다. 다시 봐라. 그러고 보니 행복이란 손님. 행복을 손님에 비유한 거야. 의인화 됐어. 행복이란 손님이잖아. 봐. 행복이란 손님이니까 긍정이지. 이런 긍정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앞에 문장에 의하면 뭐가 돼 있어야 돼?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렇다 따지면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이라는 게 준비이자 어떤 노력이겠지. 근데 그런 준비며 노력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행복이라는 손님은 나한테 안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리을 보자. 대상을 의인화하여, 그렇죠. 행복을 손님이라고 했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한 가닥 구식, 그걸 노력이라고 치환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짝의 말들을 다 혼자서 읽으면서 바로 찾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보면서 이 말과 대응이 시킬 수 있는 말인지만 확인된다면 맞다고 이해하고 지나가야죠. 자, 그 다음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밤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장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시절처럼 밤이 공포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밤이 어떤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자, 호적 밑에 보세요. 실력이 비슷해서 상대가 될 만한 좋은 점. 그러니까 여러분 선의의 라이벌이 있으면 그 라이벌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선의의 적이라고 한단 말이야. 호적이라고 한단 말이야. 좋은 점. 좋을 호자.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만한 라이벌이 없으면 아마 나의 어떤 발전은 좀 정체될 거예요. 근데 저 친구를 보면서 계속 맞수가 있으면 내가 점점점 성장하잖아요. 더. 그런 느낌.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밤이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호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밤이라는 게 나의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상대, 적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밤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이, 즉 이것이 뭔데? 밤이겠지.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참 애석한 일일 것이다. 애석하다는 건 안타깝다는 얘기겠지. 즉 밤이라는 게 생생한 어떤 관념에만 머물면 참 안타깝다.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집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화사라는 것은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아름다운 어떤 식구절들 있잖아. 그런 아름다운 식구절을 화사라고 얘기합니다. 막 수식이 화려하게 들어간 그런 장면들을 화사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각초를 좀 줘야 될 건데. 자, 어쨌건 이거 문제 풀 때는 썩 아무런 뭐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각주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조며 다막다닥 나란히 한 초가집들이 아름다운 시의 그런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 제너레이션은 어떤 세대,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것이 밤이 관념에만 머무르면 참 안타깝다. 그저 이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다가 그때 초가집들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시에서 표현한다면 그거 참 밤이 주는 그런 또 아름다운 장면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지나간 시대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럼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라는 거야. 그러면 밤이 아름답게 표현됐던 건 지난날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뭐야? 이 밤이 비극이다. 왜? 부정적. 일제강점기에 또 부정적 시간적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맵포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아내고 어둠을 진 내모라 동쪽 편으로 현이 새벽이란 또 새로운 손님이라 했네. 새벽을 손님에 또 인화했네. 새벽이라는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치자. 그러면 미음 보자. 가정적 진술을 했다라는 말은 맞지? 왜? 가정적 진술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불러온다 하자. 그렇지. 뭐뭐라고 치자. 가자. 이게 가정이지, 그지? 그럼 이건 있었어. 그런데 긍정적 미래에 대해 확신을 드러냈다고? 애초에 가정하면 확신이 안 되잖아. 이거 확신 아니잖아, 그지? 밤을 쫓고 어둠을 내몰고 동쪽으로 훤히 새벽이라는 손님이 온다고 가정한 거잖아. 온다 이렇게 했으면 확신이었겠죠. 온다고 치자 이랬잖아. 가정을 했으면. 그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가정 자체가 그게 확신이 될 수 없죠. 온다라고 만약에 단정적 어조를 썼다면 확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답은 5번이네요. 하나, 그렇지만 경망스럽게도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짓길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봐라,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미 하더라도에서 벌써 느낌이 왔었죠. 새벽은 긍정인데 긍정 희망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가랑짓길에 서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에 불과하잖아. 내가 뭐 한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갈지 몰라. 여전히 방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밝음이라는 게 와도 이거 봐 대응되잖아. 밝음이라는 게 와도 그게 새벽이잖아. 내가 눈에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잖아. 그게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어떤 나무가 있다. 갑자기 뜬금포. 갑자기 이게 돼서 나무가 왜 생뚱? 화재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그럼 그가 누군데? 나무죠. 의인화 있네. 이웃이고 보시고 다 의인화 맞지? 예.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스러운 데가 있어서도 아니다. 왜 이웃이고 보신데?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얘기겠지?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도 애정이 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그 교분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나무와 나의 관계는 극단과 극단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도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기적적이게도. 극단이 극단적이라는 소리. 끝. 남극 북극의 끝자야. 그럼 이제 B다. 나는 처음 그가 누군데? 나무.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어. 근데 여러분 뒤에 가도 계속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니요. 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 생길 것 같죠? 오케이, 가자. 선생님, 그의 혹시 그 바로 위쪽에 교분이 뭔지 기적적인 교분의 한 표본이라고 배우고 싶어요. 어떤 사귀는 거, 아, 교분, 어떤 사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성이 자,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 정말 이 친구와 나는 정말 성격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근데 묘하게 친구 되는 친구 있잖아. 그런 표본이 사귐의 표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나는 처음 그를 봤을 때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불쌍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했다. 나는 오늘 돌이켜 생각해보는데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자, 바뀌었잖아요. 불행한 존재로 보다가 행복한 존재로 보고 있네요. 인식의 전환, 태도의 변화. 구둠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그 바위 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바위에게 구둠의 성질을 만약에 빗대본다면 바위한테는 약하단 말이야. 나무가. 그렇지만은 그렇지.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그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디로 간들 삶의 불평이 있겠냐? 나무는 없더라 이 말이야. 어딜 가도 잘 살 수 있고, 그지? 뿌리 내려서 정착할 수 있는 게 나무더란 말이야. 서리법이네 있을 소냐? 즉 불평이 없더라 나무는.
그저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또 새가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고 철철하면 또 한 줄기 비도 내려주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손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나무가. 그 나무 곁에 이렇게 좋은 존재들 자연물들이 많다는 얘기야.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그저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키고 무궁무진한 즉 끝도 없는 영원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겠는가. 너무도 행복한 존재다. 서리법. 나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했네요. 자, 우리 B 갈까요? 41번. 자, 아까 우리 이번에 놓쳤던 거 볼까? B는 자연물에 대한, 자연물은 뭔데요? 나무. 그치? 대한 변화된 인식. 바로 맞잖아요. 오케이. 답 이렇게 찾는 거예요. 3번에 B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을 통해 결실에 대한 기쁨 얘기합니까? 전혀 없죠. 결실이라면 또 열매 맺고 이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나무라면 뻔하게 열매가 나왔다면 결실이 됐겠지. 없어. 다음 4번에 B의 자연물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지금 나무를 행복하게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소개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없잖아요. 오버입니다. 5번 B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물 나무는 뿌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42번 2번이에요. 그렇죠. 41번에 2번 돼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밤도 이제 과제를 풀지 못해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어떤 상황이야? 뭔가 과제를 풀지 못한 거야. 그렇지?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하며 뼈저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말하기를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동쪽이 어디냐? 서쪽이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방향도 모르겠다는 거야. 방향 상실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아.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그래서 제목이 별똥 떨어진 데가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방향 상실해서 어디 갈지 몰라. 근데 별똥이 떨어진 데가 그래 내가 갈 곳은 저긴가 보다 생각을 했고 하면 그 별똥아 제발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돼. 왜? 내가 가야 할 곳이니까. 뭔가 길을 제시해주는. 그렇죠. 뭔가 그 별똥이 떨어진 데가 나가 가야 할 곳이라면 그 별똥 떨어진 곳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었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방향 상실은 여전해. 아직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결론은 뭔데? 어디를 가든 올바른 방향이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아까 39번에 3번에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활용해. 그게 뭔데? 시간적 배경이 뭔데? 밤. 그지? 그 밤을 활용해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방향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 좋았어요. 나머지 반어도 없었고, 근데 5번은 맞네. 서리법은 있었다. 그지? 나머지 문단도 없고, 공간 대비도 없고, 다 없었네. 자, 42번에 아까 답 나왔고, 3, 4, 5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43, 45번 현대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많이 봤는데 정지영 많이 봤죠? 여러분, 신경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 무슨 법? 고운 혈관이 찢어진. 그 서리- 그렇지. 고운 혈관이 찢어진 채로 좀 나는 잘하시다.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래. 그거구나. 그거 제목 꽝. 죽은 아이의 영상을 이 이중적 소지를 통해서 내다보는 거였죠. 유리창. 그렇죠. 오, 유리창이라는 잘한다. 거죠. 유리창. 그 정지용 작가잖아. 물론 정지용은 뭐 장수산도 있고 인동차 너무너무 중요한 시가 많아요. 이분은 윤동주가 가장 존경했던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정지용. 그리고 우리 배웠던 가장 유명한 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했는데. 나 기억이 안 나. 진짜 넓은 걸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졸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기억이 안 나. 첫 번째 문제는 뭐 들어봤는데. 아니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고향이잖아. 이건 고향에 대한 정지용의 간절한 고향? 그리움을 노래했던 두 글자.
향수. 아 맞다. 진짜 향수라는 시도 정지용인데 그래, 똑같은 향수, 정지용 향수죠. 쓰시기 중에 고향이라는 시도 있어. 근데 그 고향은 고향 상실감을 노래한 시잖아. 그 향수. 정반대의 시였잖아. 빡세네. 자, 정지용의 해바라기 시. 자, 일단 43번 또 공통점 문제 나왔다. 가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배웠다. 뭐부터 보자? 문두부터 빨리 보자. 도치법, 공감각적 심상,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영탄법, 대조. 이런 거 있다 없다 일단 발견하자 생각 딱 하고 들어가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4번 실시간 풀어야 될 문제, 45번에 보기 있다. 그러면 가자. 근데 이거 나부터 하면 되지. 자, 신경님의 낙타. 어렵다. 자, 낙타 제목 어디 쓰자? 2번에 시적 대상은 낙타다. 그럼 정말로 낙타라는 정말 그 동물 자체를 말하고 싶어 썼겠어? 아니요. 아니, 여기서 뭔가 또 다른 의미 부여하겠지?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자, 낙타에 나온 화자는 1번 정도. 자연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래. 죽음을 부정하지 않아. 왜? 인간은 언젠간 죽어야 되잖아. 모든 생물은 언젠간 태어났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자연의 뭔데? 현상이야. 자연의 섭리야. 자연의 두 글자. 섭리와 같은 말. 자연의 이치잖아.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니? 그치?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운명론적 가치관 가졌네. 오케이? 다음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회귀의 구조로 삶과 죽음을 바라본대. 죽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나름의 이유가 있네. 바로 뭐냐면 죽음과 삶의 이 경계를 뭐했다? 초월해버렸대. 보통 우리가 왜 죽음이 보통 두렵잖아. 왜? 내가 살아있는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경계선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면 두렵다 아이가. 누구 한 시간 뒤에 죽는다면 얼마나 두렵겠노. 똥 질질 쌌기다 아마. 그지?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 사형 집행할 때 대부분 뭐하는데 똥을 좀 쌌나 그러잖아 실제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삶의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겠어. 근데 그걸 초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부정되지 않는 거지. 그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사람인 거야. 다 그래서 그걸 경계를 초월하여 회귀의 구조로 봤대. 회귀의 구조가 뭐야? 회귀라는 다시 게 돌아온다. 그렇지. 그러면 죽었다가 살고 살았다가 죽고 이게 회귀되니까 결국 초월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가서 끝나버린다면 죽음이 계속 두려울 건데 죽었다가 또 살 수 있고 살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 왜 두렵겠어? 그치? 자,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이승에서의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삶이라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삶을 돌아본다니까 성찰 반성하겠네. 그리고 자기 삶의 모습이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대. 그러면 성찰해봤더니 자기의 현재 삶의 모습, 자기 지금 현재 삶의 모습과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추구했던 삶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상적인 삶이겠다, 그지?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대. 나는 이렇게 좀 살고 싶었는데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지? 인식한다. 또한 화자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당연한 거야. 자, 화자 자신이 닮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화자의 쉽게 말하면 롤 모델이다, 그지? 화자의 롤 모델이 있어. 닮고자 하는 대상이겠지, 그지? 근데 그런 닮고자 하는 롤 모델 같은 대상이 있는데 그런 대상과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긍정적이셨을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지? 다시 답부터 얘기할게.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뭔데? 낙타잖아. 대상은 낙타야. 근데 내가 낙타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낙타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내 롤모델이겠어.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낙타처럼은 못 되지만 낙타처럼 살아온 요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얘기할 것 같냐? 그러면 출발할게요. 그래서 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45번에 그 선택지 5개 빨리 눌러보면 작은 따옴표가 있죠. 이거 무슨 정보라 그랬죠? 19절 시어를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나를 봤더니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붉은색 음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실시간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 같은 문제란 말이야 이게. 알겠죠? 예. 절대 다 읽고 가지 마라. 예. 자 그러면 가자. 낙타를 타고 가리라 자 리라가 뭔데? 의지에 선호하는 의미입니다. get하고 똑같잖아요. 자 화자의 의지가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겠다는 것은 낙타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하니까 낙타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다는 낙타를 타고 갑니다. 자 봐라. 그럼 낙타를 타고 가는 길이 무슨 길인데? 저승길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지? 근데 이 저승이라는 건 죽음이잖아. 예. 저승. 근데 이 저승길이 안 두려워. 왜? 낙타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낙타는 저승길을 어떻게 보고 있어?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다는 낙타. 그럼 아무래도 낙타한테는 이 저승길이 요런 거밖에 없는 길인 거야. 그런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어보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척, 그저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다시 봐. 저승길이 낙타를 타고 가는 길인데 이 낙타는 세상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좋다, 나쁘다, 뭐 긍정, 부정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왜? 밑에 있잖아. 세상사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 본 척 손저 대답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낙타는 세상사에 대해서 뭐 했다? 지금 나왔잖아 거기에서 초월한 존재란 말이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 존재란 말이야 낙타는. 그런 존재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데 누군가 나에 있어 나에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네 세상에 다시 나가란 말이 뭔데? 회기잖아. 그렇지? 저승길 가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야 다시 세상에 나가봐! 라고 삶과 죽음이 회기가 될 수 있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낙타가 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의지잖아요. 그렇죠? 낙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건 이게 롤 모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 낙타가 맞았어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이거 위에 있었던 얘기죠. 반복이죠. 낙타가. 그러면 일단 여러분 리을 나왔던 대목 반복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일단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까지 일단 끊어서 관련 문제 한번 봅시다. 44번의 리을. 리을에서 유사한 속성의 시어를 나열했대요. 그 별과 달과 해와 노래 다 자연물이잖아요. 예. 나열해서 좋아. 다음 저승길을 낙타와 동행하고 싶은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승길을 낙타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이것밖에 못 본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상관이 없단 말이야. 좋아. 괜찮아. 그 다음 45번에 1번 손저 대답한다는 것에는 자연현상인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라는 누군가의 말을 외면한대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자연현상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 돼버리잖아. 근데 이 화자님이 죽음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이거. 벌써 안 맞네. 보기는 조건이다. 조건과 멀어진 대표적인 선지다. 자 다시 2번. 이제 나머지 다 맞는 거야. 이렇게 아닌 거 물었을 때 나머지 자연이 맞는 거란 말이야. 해석을 이렇게 도움을 받고 가는 말이지. 2번.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것에는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죽음과 삶을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게.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했다는 얘기가 맞잖아. 죽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3번. 낙타가 되어 가겠다는 것은 긍정. 삶의 세계로의 즉 이승 돌아온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내는 것이겠고. 그렇죠?
낙타가 되어 가겠다는 것이 삶의 세계로의 즉 돌아온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내는 것이겠고요. 다음 이것도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그랬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한 명 등에 업고 오겠다는 그 대상 또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그 사람 누굴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 보기로 나온 내용에 대입해봐. 화자. 아닌가? 뭐지? 지금 이 사람 하나를 딱 골라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야! 꺼잖아. 자, 아니 너가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 데리고 오겠어? 긍정이에요. 아니 당연히 긍정적 사람 데리고 와야지. 낙타 같은 사람이네. 그래 바로 이 사람이잖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부정해. 누구는 죽을 때 세계 제일 악질이었던 놈하고 데리고 갈 거야? 아니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는. 같이 죽자. 순국의 마음이야? 자 이런 사람 데리고 오겠지.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밑에 두 번째 줄 자신 담보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여기 드러낼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결국 순차적으로 시에서도 알고 이거 마지막 이렇게 이어져요. 내용돼요 웬만하면.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봅시다. 4번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겠다는 것에는 슬픔도 아픔도 있었던 이승의 삶과 다르게 살고 싶은 바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데? 슬픔과 아픔은 이승의 삶이야. 바로 자기 현재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 자기 추구하는 삶은 달랐거든. 그러니까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있는 삶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겠지. 근데 이거는 슬픔과 고통이 공존했던 삶이었단 말이야. 4번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구나. 5번 등에 업고 오겠다는 것에는 긍정 듣고 와야지. 낙타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낙타는 의인법 안 돼요. 응? 의인법으로 의인어가 안 돼요. 이거 어디서 그러니까 손주가 대답한다면 하면서에서 자기가 손드는 거 아니야? 손저 대답하는 건 지금 위에 자기가 보시면 대답하는 거 아니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던 낙타를 타고 가리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 뒤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죠. 네. 마침표 찍혀 있어. 그러니까 결국 낙타를 타고 그럼 따지면 여러분 도치법도 있겠다, 그지? 왜? 일행에서 낙타를 타고 가리라 하고 그 삼행에 낙타를 타고 하고 서술은 없잖아. 이미 일행에서 가리라고 썼다 같이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1, 3의 여기는 좀 도치법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세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 본 척 손저 대답하면서 하고 쉼표 지켜있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지금. 그럼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걸 글쎄 잠깐만 이거를 딱 무조건 화자라고 보기에도 명확하진 않아. 그래 이런 게 또 시거든. 애매한 거. 해석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그것도 시거든.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 화자다 또는 낙타다라고 명징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보기를 출제자가 깔아줬다면 그래 따라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얘기가 없었어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낙타, 그러면 그지 이걸 만약에 낙타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어떤 그런 낙타가 내가 롤모델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것도 의너가 됐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학교생한테 출제자니까 살짝 물어봐.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간을 가리라는 거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 그러네요. 가가잘. 자, 이제 간은 따로 없어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요거 준비했던 거 가지고 바로 해봐야 돼요. 어이구야. 상당히 안 어려워요. 자, 일단 제목부터 확인하셨죠? 말하기 시. 시. 여러분, 이거 긍정 같아, 부정 같아? 긍정. 긍정 같지? 예. 왜? 왜냐면 뭔가 해바라기가 이제 꽃이니까.
맞죠? 해바라기랑 꽃이 든 생명이 이제 거기다가 그렇지 씨라고 했잖아. 여기서 뭔가 싹이 나고 그지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전체 모습을 완성시켜주는 어떤 종자잖아 얘들. 네. 그리고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일편단심 바라보고 있는 아이니까 뭔가 긍정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해바라기 씨를 심자. 여러분 심자 이런 종교는 반드시 봐야 되죠. 무슨 영험이? 청유 영험이 의지를 드러내니까 명령형과 함께. 그러면 해바라기 씨라는 것은 아까 누구가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어떤 생명의 어떤 씨앗이 아닙니까? 자, 그 생명을 심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단지 정말 해바라기 그 씨 말하고 싶어서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야. 생명. 밤 모퉁이에 참새 눈을 숨겨고 해바라기 씨를 심어야 된대. 그럼 참새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참새 눈을 왜 숨겨야 돼? 해바라기 씨 먹으니까. 그렇지. 이거 잡아먹으니까. 얘는 숨겨야 돼. 그리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마지막 해바라기 씨를 심자, 종유형. 반복이 되는 거지. 아, 되게 컸군요. 분율 만들기. 이거는 토시는 아까 똑같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 기억 봤죠? 가야죠. 44번의 기억. 청유형 반복해서 해바라기 씹는 행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예. 이게 긍정이라고 판단했다면 의미 있는 것이 있는 거야. 와, 좋아. 다음.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그랬어. 그러면 땅이 있어. 팠어. 씨를 심었어. 그리고 다시 다져. 근데 다지는 주체가 누구야? 누나. 바둑이는 뭐겠어? 강아지겠지? 괭이는 뭔데? 고양이겠지, 그지? 그럼 결국 해바라기 씨를 잘 심어내려고 하는 존재들이니까 이건 긍정적 존재들이야. 그리고 또한 문장 구조가 어땠어? 누가 다지고 누가 다지고 누가 다지고. 듣고 봐. 유사한 문장 구조.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우리라 그랬어. 또 하다 동사했네. 여기에 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시간이 흘렀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간대. 누구에게? 해바라기 씨에게. 그렇지. 여기 이슬도 추가요. 여러분, 씨가 자라려면 뭐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햇빛도 입맞추고 가고. 햇빛 왜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광합성. 그렇죠. 생명의 빛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그 위에 연하고 밑에 연하고 같네요. 대칭 됐고. 해바라기 씨는 첫 씨앗씨. 씨앗씨가 뭐야? 씨앗. 섹시. 생을 정한. 뭐? 내 색시. 그래. 내 자기. 내 색시. 씨앗씨 섹시가 혹시 뭔 상관하고? 진짜 보여. 아 진짜 호용이네. 이게 섹시. 네 옛날 단어. 그래 해바라기를 내 색시. 네 시약시. 의봐. 당연히 옛날에. 그러니까 보통 색시가 갓 시집 온 여자잖아. 예.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낯설겠어. 네. 모든 게 자기 손에 안 있고. 그러니까 뭐해? 부끄부끄. 그지?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왜 첫 섹시의 비유인지 알겠어.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안 든다는 말이 그러거든. 이게 안 올라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걸 마치 부끄럽다고 있는 섹시에 비유했잖아. 의인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다려야지. 그때가 되면 올라오겠지. 자, 디귿 보러 가자. 니은부터. 니은의 행동을 반복해서 다진다. 그지?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럿의 노력이 필요하군. 맞지? 다음 디귿. 시간의 경과를 제시해서 사흘이 지났어.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단념하는 게 우리야? 아니지. 기다려야지. 다음. 가만히 옆보러 왔다가 소리를 깨! 그리고 깨! 음성 상징어. 의성어? 소리를 깨! 지르고 간 놈이 오! 영탄과 사철나무 밑에 잎에 숨은
청개구리 그놈이었어. 그러면 청개구리가 뭘 엿보러 온 거야? 아, 그렇지. 요거 잘생겼나 새로운데 같이 그냥 그지? 야, 이 시는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지? 이 해바라기 씨를 여럿이 했던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이렇게 일구어내는 그 모습이 좀 재밌게 유쾌하게 익살스럽게 그려낸 시였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봤죠 이제 문제 관련 문제 43번에 도치법은 그러니까 나 정도에서는 볼 수 있었겠는데 가에서는 없었어. 다음 공감각적 심사는 다 없네. 4번, 3번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럼 자연물이 벌써 제목이 다 나오는데요. 해바라기 씨, 낙타. 낙타도 자연물이고요. 야 동물이잖아. 동물. 동물은 자연물이 우리 인간도 자연인데. 자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냈구나. 나머지 너무 좋아.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사과를 먹으면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거 그거를 그 생명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쉽지 않네.